오늘은 저와의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뉴럴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뉴럴 시스템과 관련된 질병들을 몇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케미스트리나 셀 바이올로지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 뉴럴 시스템, 휴먼 뉴럴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일단은 하려고 해요. 질병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뇌과학? 이거 좀 뭐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죠. 이게 사실은 휴먼 바디에서도 뭐 자타공인 미안합니다. 자타공인 가장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휴먼 너버스 시스템, 신경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뭐 그 구조 기능을 이해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 기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이 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면 이 신경계의 발생 과정을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워낙 아주 전신에 걸쳐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려면 이게 처음에 생겨나는 과정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엠브리올로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어떤 휴먼 바디 같은 그러니까 고등 생물체가 처음에 엠브리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처음에 뭐 이렇게 한 세포 수정란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달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봤을 때 내배엽, 외배엽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중배엽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분해이 있고 그거로부터 온갖 몸의 시스템들이 디벨롭하게 된다. 요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주 러플리 얘기하면 외배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몸의 최외부를 이루는 껍데기와 관련된 내용 것들이 거기서부터 디벨롭하는 거고 내배엽이라고 하면 주로 다이제스티브 트랙트 뭐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거기서부터 디벨롭하는 거고 중배엽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온갖 조직들 뭐 피하 조직부터 시작해서 근육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뭐 있잖아요. 엄청 많이 이런 것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는 그 중에 어디서부터 처음에 생겨나느냐 하면 외배엽으로부터 생겨나요. 엑토덤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이 엑토덤 이게 이제 엠브리오를 엑토덤 쪽에서 본 거예요. 요 엑토덤 안쪽으로 메소덤, 엔도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엠브리오의 스트럭처는. 근데 그냥 다 잘라내고 요 외배엽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등이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엠브리오 아주 초기에 디벨롭먼트 초기에 수정 이후 이제 18일 정도 됐을 때 요때 보면 이 외배엽 중에서 일부 조직들이 조금 다른 디벨롭먼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 될 그런 세포들 요것들이 하나의 플레이트 모양으로 처음 생겨나고 이게 이제 안으로 인베이지네이션 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그루브가 생깁니다. 이건 뉴럴 그루브라고 하고요. 이게 그루브가 된 상태에서 이 안쪽 끝이 합쳐지면서 튜브 모양이 돼요. 이걸 신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관이 나중에 위쪽 아래쪽이 닫히게 돼요. 그러니까 구멍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이게 나중에 위쪽 아래쪽 구멍이 뉴로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하나씩 둘씩 닫혀서 클로즈드 튜브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클로즈드 튜브 형태가 나중에 브레인과 그 다음에
척수 스파이널 코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다 놓고 봤을 때 가운데 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의 경우에 플루이드로 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로 단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뉴럴 그루브가 이렇게 생겨나서 안으로 이미지가 이제 표현되면서 나중에 튜브 형태가 되는데 요 신경고랑 뉴럴 그루브 요 신경고랑 바로 인접한 요 에리어는 또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발전해서 뉴럴 크레스트라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튜브가 합쳐진 다음에 그 위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뉴럴 크레스트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직으로 디벨롭먼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옆으로 이제 발달된 신경 조직들이 예를 들면 뭐 심파세틱 강글리온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너브 덩어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뉴럴 크레스트로부터 이제 나중에 생겨나는 거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데 그 세포들 중에 어떤 거는 아주 멀리까지 마이그레이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있는 멜라노사이트 있잖아요.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 말고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멜라닌을 분비하는 세포, 이런 세포들도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피부, 전신의 피부로 막 마이그레이션해서 피부에 박혀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디벨롭먼트 단계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롱지튜디널하게 보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이렇게 긴 클로즈드 튜브에 이 대부분의 영역이 사실은 나중에 뇌가 될 부분. 그리고 이 끝에 짧은 요 영역이 나중에 스파이널 코드가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발생 초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 큰 프랙션을 차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로스가 일어나면서 이 밑에가 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엠브리오 사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엠브리오 발달 단계 그다음에 태어난 이후에도 머리는 어떻게 보면 먼저 다 커져 있고 나머지 몸의 영역들이 뒤늦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땐 다 뭐라 그래? 다분수, 대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긴 클로즈드 튜브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쪽 공간은 비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척수에 있는 요 공간은 중심관이 되고 이 뇌에 있는 이 공간이 뇌실, 즉 벤트리클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뇌 안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클로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하는 연결 통로가 있어요. 이게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봤을 때 크게 보면 얘기했듯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될 부분과 뇌가 될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뇌가 될 부분이 또 처음 단계부터 크게 봤을 때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포브레인, 미드브레인, 힌드브레인 이렇게 세 영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뜻이 앞, 중간, 뒤라는 뜻이에요. 전뇌, 중뇌, 후뇌 이런 식이 있죠. 여기서부터 브레인의 각 영역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앞에 얘기한 포브레인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으로부터 텔렌세팔론, 다이엔세팔론이 발전하고 이 영역에서 눈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 텔렌세팔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뇌에 봤을 때 대부분의 볼륨을 차지하는 대뇌라고 부르는 영역인 거죠. 세레브럼, 대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대뇌가 겉에서도 거의 대부분 대뇌가 보이고 이 다이엔세팔론은 저 안에 파묻혀 있어서 보이진 않아요. 외부에서는. 섹션을 했을 때만 보이죠.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은 하나의 덩어리로 미드브레인으로 그대로 쭉 디벨롭하고 요 힌드브레인 부분이 또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하나는 폰스와 세레벨럼 손에 있잖아요. 플루티넘 폰스와 세레벨럼 그 다음에 한 부분은 메둘라 연수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디벨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있던 이 벤트리클 공간이 크게 봤을 때 3개, 4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뇌가 양쪽 2개의 대뇌 반구로 발전하면서 각각의 반구 안에 하나씩 요 라테랄 벤트리클이 2개가 있게 되고 요 다이엔세팔론과 접하고 있는 벤트리클이 하나가 있는데 요건 가운데 여기 딱 있는데 이게 서드 벤트리클. 그 다음에 이 힌드브레인에 있는 요 영역이 포스 벤트리클.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큰 4개의 벤트리클 공간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발달된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텔렌세팔론만 거의 보이는 거예요. 텔렌세팔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영역은 이 세리벨럼, 힌드브레인으로부터 발전한, 그리고 미드브레인은 겉에서 거의 안 보이는 아주 약간만 보이는 구조고, 그 밑에 이제 이 메둘라 오블롱가타, 그리고 폰스, 요게 다 힌드브레인인 거죠. 미드브레인은 가운데 여기 들어있어서 겉에서는 일단 구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안쪽에서 크로스 섹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만큼이 뭘까요? 이게 서드 벤트리클. 양쪽으로 라테랄 벤트리클. 요렇게 생긴 요 모양 요 공간이 포스 벤트리클. 이게 다 통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벤트리클과 요 뇌 바깥쪽 공간을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대략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서 뇌가 생겨나고 이 신경계통을 이제 크게 보면 이 전신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봤을 때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라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뇌와 척수가 포함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서 봤듯이 그거로부터 브랜치돼서 나오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전신에 퍼져 있는 그게 말초신경계통이죠. 그 다음에 그 기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과 있는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자율신경계통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감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기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몸신경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소마틱,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쨌건 이런 신경계통이 전부 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예,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뉴론셀. 예, 그래서 뉴론셀은 뭐 다른 셀과는 달리 되게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신경세포가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 수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신경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신경계통의 기능과 관련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는 이 신경세포들이죠. 얘네들이 거느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경세포를 서포트하는 다른 세포들이 수적으로는 더 많지만 이 신경세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들과는 달리 세포 이 바디가 있으면 이 바디로부터 수많은 돌기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돌기들 중에 하나는 길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엑손이라고 부르죠. 엑손. 예, 엑손. 그리고 나머지 짧은 돌기들을 덴드라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뭐 자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주로 이 엑손이 신경계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영역이죠. 얘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그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가 이 엑손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가락 끝에 이제 어떤 감각을 바늘로 찔렀어. 감각을 느꼈어. 그럼 우리가 이 감각을 느낀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그 감각을 수용해서 수용체가 그 수용된 감각이 신경세포의 이런 긴 어떤 돌기를 타고 하여튼
쭉 전달돼서 여기까지 척수까지 온다는 얘기죠. 대개의 경우 요거로부터 이 척수까지 오는데 신경세포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팔보다 다리가 더 기니까 다리 저 발가락 끝에 있는 감각 신경세포는 척수까지 오는데 한 1m 되겠죠. 엑선의 길이가 한 1m 돼요.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셀 바디 보통의 세포가 이 셀의 직경이 뭐 한 20 마이크로미터 뭐 이 정도 될까 말까 뭐 그럴 텐데 이게 1m면 도대체 몇 배야? 이 길이. 여기 이렇게 짧게 표시했지만 이거에 정말 몇백 배가 될 수 있는 이 길이가 이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쭉 이 엑선이라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신경세포가 가진 특징적인 피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셀 바디 말고 덴드라이트, 엑선, 그리고 엑선 터미널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과 뭐 세포 셀 바이올로지의 특성상 보면 라이소솜하고 이 니셀 바디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 중에서도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로 치면 그냥 RER이에요. 러프 ER인데 신경세포에서 이게 특정한 신경세포에 고유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따로 니셀 바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은 사실 뭐 마이크로필라멘트나 마이크로튜블 같은 거의 기능은 다른 세포에서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 마이크로튜블이 아까 얘기한 그 긴 엑선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 긴 엑선을 타고 물질이 트랜스포트 어떤 경우에는 이 긴 엑선을 타고 물질이 저 터미널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터미널 쪽에서 물질이 수송돼서 셀바디 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 방향으로 물질의 수송이 일어나는데 그 수송의 레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신경세포는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게 1차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에 따라서 이 1m가 되는 길이를 이 신경 자극을 전달해야 돼요. 엄청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신경 자극이. 그냥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조그만 근육세포나 조그만 스무스 머슬셀 신경세포 짧은 거 이런 거에서 전기자극이 팡 전달되는 심장에서 전달되는 이런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빨리 이 전기자극이 임펄스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마이엘린 쉬스라고 부르는 특수한 구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엑선과 덴드라이트는 이렇게 구별되는데 여러 가지 특성에서 이게 특히 엑손의 덴드라이트의 경우는 아주 짧으니까 보통 이런 특수한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엑손의 마이엘린 쉬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전기 전도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선은 한번 엑선과 덴드라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엑선은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길고 예, 세포에 하나씩 있고 마이엘린 쉬스라는 걸 갖고 있고 이런 마이크로 튜브를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셀 바디로부터 다른 그러니까 이 임펄스를 받는 세포 쪽으로 셀 바디로부터 신호를 내보내는 통로인 거죠. 신호를 받는 거는 주로 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전기 신호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엑손을 타고 와서 어떤 뉴런에 이렇게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주로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 셀 바디에서 그 자극이 엑손 쪽으로 전달이 돼서 저 끝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엑손의 경우에는 덴드라이트와는 달리 이런 쉬스 이게 뭔가 이 겉에 특수한 구조물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신경세포의 수가 뭐 이쯤 된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모토뉴론, 센서리 뉴런,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인터뉴론들로 되어 있는데, 모토뉴론, 센서리 뉴런은 알고 보면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 발끝에,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신경세포가 센서리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고, 저 끝에 있는 근육으로 가는 모토뉴론도 숫자로 봤을 때는 뭐 센서리 뉴런이랑 비슷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센서리 뉴런이 종류도 많고 숫자도 훨씬 많은데, 실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뉴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를 센싱한 다음에 그거를 이 수많은 인터 뉴런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을, 예를 들면 모터 뉴런 같은 것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에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냅스라고 하는 거죠. 시냅스, 신경연전. 대개의 경우에는 케미컬 시냅스를 통해서 터미널에서 뭔가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물질이 나오면 그게 뭐 덴드라이트 같은 데 작용해서 그 뉴로 트랜스미터의 수용체에 바인딩하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이런 방식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신경의 시냅스가 알고 보면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가장 전형적인 시냅스는 어떤 뉴론의 엑손이 그 다음 뉴론의 덴드라이트의 리셉터의 뉴로트랜스미터를 뿜어내는 이런 방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엑손이 그 다음 뉴론의 셀 바디에 연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엑손이 그 다른 뉴런의 엑손에 또 연접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냅스가 가능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미컬 시냅스의 경우에 여기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간에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게 나온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이 알고 보면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지만 좀 구별해서 부르는 뉴로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하여튼 1차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굉장히 빠른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키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그 자체가 흥분이나 억제를 빠른 속도로 일으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의한 흥분이나 억제를 모디파이하는, 조금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이온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억제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내고, 이거는 대개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그래서 세포 내 세컨드 메신저를 통해서 이 리셉터를 갖고 있는 세포의 활성을 모듈레이션 하게 돼요. 약간 작용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흥분성 또는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가 바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죠. 네. 글루타메이트, 그런 건 알지?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그냥 아미노산인데, 이게 하여튼 그 중추신경계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뉴로트랜스미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짜장면 먹으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그거죠. 그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 엄청 먹으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막 중추신경계에 들어가서 흥분을 일으킨다는 둥. 물론 결론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 그거를 차이니스 레스토랑트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짜장면 먹고 나면 뭔가 이제 좀 이상하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차이니스 레스토랑트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그게 글루타메이트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아닌데 지금도 그 짜장면 먹고 났을 때 우리가 과연 이상한가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해도 적어도 이 글루타메이트 때문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하여튼 아주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마 이런 생물의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뉴트리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도 메타볼리즘에서 볼 때도 그 TCA 사이클의 가장 키 메타볼라이트 중에 하나죠.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와 글루타메이트가 이 뉴로트랜스미터로 이게 이용되기도 하고 메타볼리즘이 이게 특히 또 다른 아미노산의 메타볼리즘의 피보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 중에도 우마미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다시마 맛. 우리말로 뭐지? 우마미. 조미료 맛. 네. 그 조미료의 맛이요. MSG의 맛. 그거를 그 우마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거 뭐라고 하더라? 구수한 맛 아닌데. 감칠맛. 감칠맛이에요. 감칠맛. 예. 그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맛이 이 글루타메이트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멸치 국물을 내면 뭐든지 맛있어지잖아요.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국을 끓여도 맛있고 그게 사실은 소금 맛 말고 그러니까 소금 맛이 사실은 맛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맛,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뭐 이런 거 중에서 근데 알고 보면 소금을 아무리 쳐도 맛이 없다가 이 멸치 국물 같은 거를 살짝 넣으면 확 맛이 사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이 글루타메이트죠. 이거는 또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이게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대표적인 중추신경계의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고 감마 아미노부티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억제성 아미노산 뉴로트랜스미터. 그래서 예를 들면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는 양면 통로, 즉 소듐 통로를 팡 하고 열어주는 역할을 해서 흥분을 일으키는 거죠. 액션 포텐셜을. 그런가 하면 이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는 음이온 통로를 열어서 오히려 디폴라리제이션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사이터토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이런 반대 방향으로 억제성으로 나타나는 걸 이니비터리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박채범 질문을 이게 국어로 하는 거야? 이거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야? 대단한 배려인데? 배려겠지? 배려겠지? 고마운 배려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했듯이 도파민도 아주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하나죠. 뉴로트랜스미터 우리가 막 한두 개 대표적인 거 예를 들었지만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도 노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도파민 그다음에 펩타이드 형태의 뉴로트랜스미터 되게 많죠. 뉴로펩타이드 Y 등등등 하여튼 펩타이드 형태도 많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펩타이드 형태의 뉴로트랜스미터 또는 이 카테콜라민 형태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종류가 제일 많죠.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 이런 게 이제 카테콜라민 계열의 뉴로트랜스미터고, 그다음에 이제 카테콜라민 아니면서 펩타이드 아닌 것도 대표적인 거 아주 중요한 거 아세틸콜린이 있죠. 아세틸콜린. 이게 물론 노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과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 뭐 하여튼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한 뉴로트랜스미터잖아요. 근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도 이 아세틸콜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을 뉴로트랜스미터로 갖고 있는 뉴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시죠? 이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도파민 얘기가 나온 걸 것 같은데, 파킨슨스 디지즈가 셀렉티브하게 도파미너직 뉴론이 파괴돼서 생기는 병이죠. 이거 다음번에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게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한 뉴로트랜스미터를 갖고 있는 뉴런들이 셀렉티브하게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파미너직 뉴런의 셀렉티브한 디펙트가 생기는 경우가 파킨슨스 디지즈라고 한다면,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는 뭐 물론 브레인 전체의 모든 뉴런 세포의 어떤 그 디제너러티브 체인지를 유발할 수 있지만, 특히 증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세틸콜리너직 뉴런들입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로 쓰는 약물들은 대다수가 아세틸콜린의 액티비티를 CNS에서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뉴런 자체를 살려낼 수는 없죠. 근데 이 아세틸콜린성 뉴런들이 기능이 떨어진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보충해주는, 이거는 치매 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흡연자들은 하는 거죠. 담배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이제 그 중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는 원래는 없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그런 거죠. 아세틸콜린의 아날로그예요, 니코틴. 그래서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가서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가진 세포들은 뭐 전시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 니코틴의 경우에 이 CNS에 들어가서 CNS의 아세틸콜린성 뉴론의 시냅스 부위, 그 부위에 아세틸콜린 아날로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니까 부끄럽지만 이제 브레인에서 니코틴이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CNS에서 활성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을 하죠. 정신이 깨요. 예,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뉴런 세포보다 수적으로는 이 뉴런 세포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세포들이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10배쯤 돼요. 통칭해서 글라이얼 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교세포예요. 이게 그러니까 글루라는 뜻입니다. 접착제, 글라이아라는 게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중간에서 이제 이 본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포라고 처음에 이제 인식을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이름은 의미가 없고,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글라이얼 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있는 세포 중에 뉴론 셀 아니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 셀 아닌 거, 베슬 셀, 엔도셀리움, 이거 아닌 거 나머지는 다 글라이얼 셀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라이얼 셀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글라이얼 셀은 기중에 제일 작아서 마이크로글라이얼 셀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아스트로사이트는, 아스트로라는 말은 스타라는 뜻입니다. 별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트예요. 기능은 모르고 처음엔 그냥 그렇게 모양만 보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스트로사이트가 이렇게 마치 덴드라이트 같은 이런 브랜치가 막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게 있긴 있는데 적다 그래서 이름을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붙인 건데,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포입니다.
그 중에 이 아스트로사이트는 굳이 다른 조직에서 비슷한 세포의 예를 들자면 사실은 다른 조직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랑 비슷한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세포. 근데 얘가 무슨 콜라겐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변 조직들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게 기능적으로는 이 뉴론셀의 메타볼리즘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메타볼리즘상 얘를 도와주는 게 엄청 많아요. 얘는 알고 보면 얘는 덩치는 크고 지 딴에는 지가 최고인 줄 아는데 이게 생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애예요. 알고 보면 얘가 안 도와주면 네. 컬처를 해도 이거 꺼내면 금방 죽어요. 얘가 안 도와주면. 그래서 뭐 그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서포팅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뒤에 써놔야 되는 애가 있었던가? 예, 이게 하여튼 물리적 지지, 뭐 전기적 절연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메타볼리즘, 뭐 대사산물, 전구물질 등 영양물질 합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비교적 최근에 그 규명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 내가 전에 한 적 있지 않나? 그 브레인에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신경계에 있는 세포들, 더 정확히는 뉴론은 메타볼리즘의 특성상 글루코스만 먹는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얘기했던 거죠. 글루코스만 먹는다. 얘가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잘 못하고 아미노산 메타볼리즘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패티 애시드나 아미노산을 에너지의 서브스트레이트로 쓰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블러드에 만약에 패티 애시드만 잔뜩 있고 글루코스가 없다 그러면 얘가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상황,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브레인인 거죠. 눈앞이 까매지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얘기 안 해봤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여러분 경험해본 적 있어요? 저혈당? 그게 정말 인생의 맛을 알게 해주는데 정말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한번 경험해보면 내가 얘기한 적 없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강의 시간에? 내가 관악산 얘기 안 했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은 아니고 한 15년쯤 전? 한 40쯤인가? 35? 40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어렸을 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고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딱 한 번, 거의 딱 한 번 그 하이포글라이세미아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생리적으로. 제가 이제 요새는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시절이라 운동 같은 거를 전혀 안 하고 살던 시절에 어쩌다가 그냥 재미로 기분으로 관악산이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문득 오늘은 관악산 한번 가볼래? 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투덜투덜 그냥 간 거죠. 관악산을. 제가 원래 아침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빈속에 관악산을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산에 평소에 안 다니던 사람이 가니까 이 코스가 얼마나 긴 건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이 들지도 예측이 안 되고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관악산을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글루코스를 다 쓴 거예요. 글루코스 어디 있던 거? 이 머슬에 있던 글라이코젠 다 쓴 거예요. 그 전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거의 대낮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제 그 슈가의 소스를 섭취한 것이 없고 하다못해 초콜릿도 한 조각 안 가지고 올라가고 물만 한 병 들고 간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소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머슬에 있던 글라이코젠 물론 당연히 리버에 있던 글라이코젠 다 꺼내 쓰고 이제 겨우겨우 리버가 몸에 여기저기서 아미노산 끌어내가지고 겨우겨우 막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산길은 멀리 남은 거죠. 눈앞이 까매져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온몸의 감각이 둔해지고 이 힘이 빠지니까 다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풀쑥 주저앉아 있게 돼요.
주저앉아서 한 3, 4분 기다리면 리버가 겨우겨우 어떻게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조금 더 하고 키토제네시스 같은 걸 아마 하겠죠? 그런 걸 해가지고 약간 밝아져. 약간 밝아져. 그러면 또 한 5분 걸어.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돼. 그럼 또 한 5분 앉아서 기다려. 가. 이거를 한 1시간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산 꼭대기 근처에 막걸리 파는 아저씨가 있어. 막걸리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콜라 같은 것도 팔죠. 그래서 돌은 가지고 올라갔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갖고 2,000원 했던 것 같아. 식혜를 샀죠. 카보하이드레이트. 카보하이드레이트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식혜인 것 같아. 식혜를 샀어요. 2,000원이다 주고. 그거 원래 그때 500원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이렇게 꿀꺽꿀꺽 한 2모금쯤 먹었더니 세상이 밝아지고 다리가 생겨납니다. 그게 카보하이드레이트란 어떤 것인가를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깨우쳐준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습게 생각하기 쉬운데 음식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 브레인이 이게 없으면 정말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이런 건데 실은 알고 보면 뉴론셀이 글루코스를 먹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를 업테이크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주로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는 세포는 얘네들이.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달디난 이 사탕만 먹는 이 식성 유별난 뉴론셀이 실은 알고 보면 이 달디난 사탕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얘가 한번 씹어줘야 먹는 거예요. 글루코스 씹으면 뭐가 돼? 락틱 애시드가 돼요. 한번 씹어서 락틱 애시드를 만들어줘요. 얘한테. 얘는 그래서 특히 에너지를 막 쓸 때 뉴런이 아주 액티브하게 막 일을 많이 할 때 이럴 때 글루코스도 업테이크 하지만 주된 에너지원으로 락틱 애시드를 쓰는데 이 머슬하고 정반대죠. 머슬은 글루코스를 먹고 락틱 애시드를 뱉어내는데 그냥 살짝 씹고 버리는 거죠. 사탕을. 얘는 그 씹힌 사탕을 먹는 거예요. 뉴런은. 어떻게 보면 반대죠. 씹어주는 게 아스트로사이트. 그런가 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바로 아까 얘기한 마이엘린 슈스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게 엑손을 통한 전기 전도의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고 이게 실은 뉴론셀 자체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옆에 보좌하고 있어요. 그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알 셀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노사이트 매크로파지 계열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예요. 근데 CNS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브레인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시다시피 그거는 얘기한 적 있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혈관 내 공간과 중간에 베리어를 통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웬만한 건 아예 못 들어가고 못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블러드에 글루타메이트가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NS 안에도 글루타메이트가 많아지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블러드를 막 타고 다니고 있어도 웬만하면 브레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 베리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인플라마토리 셀 같은 것들도 잘 못 들어갑니다. 브레인 안으로. 근데 이 안에 아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이뮨 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정상적인 레스팅 상태에서는 활성이 없다가 브레인 안의 모종의 어떤 인플라마토리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을 때 브레인 안에 뭐 어떤 패소젠이 침입한다거나 아니면 메카니컬 데미지를 받는다거나 케미컬 데미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 액티베이션 돼서 다른 조직에서 그 이뮨셀들이 작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인플라메이션.
구조적으로 보면 아스트로사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아스트로사이트만 스테이닝을 해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런셀들 같은 것들인데 이거 사이사이에 박혀 있으면서 이렇게 막 수많은 브랜치들을 이렇게 내서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슈반셀이라는 게 이거 아까 그거부터 얘기했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CNS에서 이런 마이엘린 시스를 만드는 세포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부르고 페리페럴 러버 시스템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비슷한 세포가 있는데 그걸 슈반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그거는 기능은 똑같고 오리진도 똑같은데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있는 거냐 페리페럴 러버 시스템에 있는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포는 이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내서 돌기를 내서 옆에 있는 엑손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널찍한 쉬스를 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감아요. 이걸. 그래서 요 마이엘린 쉬스가 있는 영역은 요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엘린 쉬스가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게 되느냐면 엑손을 타고 전기 자극이 쭉 컨덕션이 일어날 때 원래 컨덕션이 일어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부위에서 액션 포텐셜이 팅 하고 생기잖아요. 그럼 소듐 인플럭스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뭐 가바 같은 거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서 막 가바 같은 게 나와서 막 자극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요 리전에서 세포 바깥은 원래는 세포 바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역전되잖아요. 이 역전된 거가 옆으로 일종의 디퓨전 같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리전에 있던 포지티브 차지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세포 안에서는 반대로 여기 있던 포지티브 차지가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흘러가고 일종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은 이런 현상이 액션 포텐셜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를 타고 쫙 가야 되는 거가 중간에 이런 마이엘린 시스가 절연을 하고 있으면 건너뛰어요. 점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타고 컨덕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건너서. 그래서 속도가 확 빨라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뉴런이 기능 제대로 못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질병과 무관하게 하여튼 이 너버스 시스템에 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의과학 전공자로서 일반인의 상식은 아니지만 의과학 전공자의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영역. 그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실은 이제 그 센트럴 러버 시스템, 하여튼 전체적으로 러버 시스템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스트로크라는 질병인데요. 이게 사실은 직접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센트럴 러버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는 김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앞에 1시간 시간을 할애했고요. 스트로크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실은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우리가 이제 흔한 병이라는 건 아시죠? 특히 노인들에게 엄청나게 흔한 병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질병이라 한 번은 간단하게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하고 우리말로 뇌졸중, 옛날에는 중풍 이런 말도 썼죠. 중풍. 요새는 주로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 네. 뇌혈관 질환. 또는 세레브로바스큘라, 이게 갑작스럽게 막 일어났을 때는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고. 근데 질병이죠.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죠. 그래서 혈관에 생기는 질병인데 실은
증상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은 메커니즘은 크게 봤을 때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예. 원인도 다르고 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전에 이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와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인파크트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게 경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뇌경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뇌경색. 그래서 이거는 위전만 다르지 뭐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서 그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알 인파크션 생기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히게 되는 원인도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아테로마겠죠. 아테로마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쿡 막히는. 근데 이제 아테로마가 생기는 경우도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스롬부스가 생기는 거죠. 혈전. 예. 아니면 다른 리전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가서 막거나. 그래서 스롬부스에 의해서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딴 데서 생긴 스롬부스가 와서 막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엠볼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통칭해서 스롬보 엠볼리즘. 그래서 아테로마가 원인이 되고 스롬보 엠볼리즘이 결정타를 날리는 뭐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뇌경색의 원인 기전이고 이게 이제 CT 찍었을 때 이렇게 보여요. 이게 경색된 리전이 이렇게.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은 크게 봤을 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관도 실은 뭐 크게 보면 3개인데 여기 앞에 2개 우리 이거 카로티드 아터리라고 하는 거. 예. 코로나리 아터리 말고 카로티드 아터리. 요거 우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겉에서 만질 수 있는 큰 동맥인데 이거 말고 사실은 겉에서 만져지지 않지만 저 뒤쪽으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브레인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크게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하나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3개가 올라가고 그게 위에서 막 복잡한 브랜칭을 거쳐서 나눠져서 크게 봤을 때는 이 앞에 리전, 안테리어 리전, 그 다음에 중간 미들 리전,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리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미들 이렇게 크게 보면 3리전으로 아터리 3개의 큰 브랜치가 나눠집니다.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터리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가 막혀가지고 이런 리전에 넓게 인파크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혈관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은 당연한데, 예, 그건 많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리전이 생기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게 원래 이제 라테럴 벤트리클이 이렇게 2개가 있어야 할 리전인데 얘가 찡긋 윙크를 하고 있죠. 밀리는 거예요. 부으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오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요 리전 말고 뇌 전체가 이 압력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당장은 더 급한 문제죠. 얘가 죽고 살고가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은 그냥 얘만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압력으로. 그 다음에 혈관이 터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CT 찍었을 때 이런 혈전이 이 안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어디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뭐 여기저기 어디서든 터질 수 있지만 이렇게 혈전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혈전 자체가 블러드가 막 이 브레인에 파렌키마로 막 쏟아져 나와서 블러드에 있는 셀들이 당연히 브레인 조직을 밀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러드 자체가 우리 멍들었을 때 조직에 이제 그런 경험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멍들면 어쨌든 이 피하 조직 같은 데에 혈관이 터져서 블러드가 막 그 조직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데 멍들면 이게 막 조직을 밀어서 압력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프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체 매스에 의해서 압력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있는 브레인 세포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이게 뇌출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내추럴한 코스가 아니고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액시던트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제 노인들이 죽는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사망 과정인데, 물론 질병이지만, 예, 그런 내추럴한 사망 과정 중에 이게 압도적으로 이래요. 물론 암하고 비슷한데, 예, 암하고 비슷한데 어떤 통계는 암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암은 한 개의 단일한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간암, 폐암, 위암 등등등 뭐 이런 것 중에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이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통칭해서 암 전체 하면 이렇게 많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출혈 또는 경색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가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분명하죠. 이게 뭐 중풍이다, 뇌졸중이다, 뭐 이렇게 스트로크, 뭐 그다음에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 이런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확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브레인의 어느 리전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기 증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말을 못한다거나 갑자기 못 움직인다거나 뭐 이게 각기 다를 수 있죠. 뭐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특징은 갑자기 뭔가 중추신경계 기능에 어느 하나가 또는 여러 가지가 결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마비가 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경우죠. 반신마비가 된다거나 뭐 사지마비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이게 뭐 나이 들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고, 뭐 아시다시피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아테로마 같은 것이 생길 위험이 항상 더 크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더 위험이 높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소위 성인병들이 당연히 리스크 팩터 중에 아주 중요한 거고,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도 피고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네. 그리고 뭐 경동맥의 협착이라든가 심심세동, 심방세동이라든가 기타 심장병, 그다음에 특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거가 특히 동맥경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리스크 팩터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안지오그라피라고 해서 조영제를 혈관 안에서 쏴주면 혈관의 이 아나토미를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 밑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거 카로티드 아터리가 올라오는 리전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리전이 여기쯤 되죠. 여기서 쏴주면 이렇게 이제 혈관들을 타고 조영제가 쫙 퍼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요게 크게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지거든요. 안테리어 브랜치와 미들 브랜치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여기 미들 브랜치가 뚝 끊긴 거예요. 네, 이 미들 브랜치 뚝.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뚫어줬더니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게 유로키네이즈라고 하는, 조금 이따 언급을 할 텐데, 혈전을 녹이는 약물이에요. 유로키네이즈를 이 상태에서 인퓨전을 하면 녹아요. 혈전이 녹아서 이게 조금 뭐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뚫려서 이렇게 그 아터리로 퍼퓨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진에 저렇게 시커먼 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건 웬일이지?
이거는 애뉴리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 조그만 거. 이런 거 애뉴리즘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혈관이 이렇게 꼬여서 보이는 거 같고 애뉴리즘은 아닌 것 같고. 요런 거는 아마 애뉴리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애뉴리즘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중요한 게 아테로마에서 출발한다고 하든 아니면 이게 그냥 엠볼리즘으로 어디선가 혈전이 확 날아온 거든 이 혈전을 녹여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은 건 이 블러드 클롯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로키네이즈 같은 약물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블러드 클로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크게 봤을 때 관여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블러드 클롯을 아니 그 플레이틀릿 뭐야 우리 말 혈소판. 네.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브린. 피브린 우리말로 보이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피브린 파이버들이 막 메쉬가 돼가지고 떡이 되는 거죠. 떡이. 우리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피브린.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플레이틀리트와 피브린 이 두 개가 막 뒤섞인 게 전형적인 블러드 클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으로 블러드 클롯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블러드 클롯을 녹여내거나 아니면 블러드 클롯이 생성되는 걸 억제하려고 하면 이걸 타겟팅할 수도 있고 이걸 타겟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이런 블러드 클롯에 대한 프리벤션 또는 라이시스의 목적으로 쓰는 약물들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라고 해서 혈소판을 억제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티코아귤런트라고 해서 코아귤레이션. 지금 최종적으로는 피브린 클롯이 생기는 과정. 그거를 억제하는 약물. 그 다음에 하나는 파이브리노라이틱스라고 해서 생성된 파이브린 클롯을 다시 녹이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약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로키네이즈는 이 파이브리노라이틱스에 해당되고요. 이런 약물들은 주로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죠. 이건 이미 생긴 걸 녹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예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 당장 녹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예방적인 목적으로 지금 하여튼 어디선가 블러드 클롯이 생기는 걸 미연에 막아서 액시던트가 생기기 전에 프리벤션을 하려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인 거예요. 노인들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염 진통제로서가 아니라 이 목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포함해서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이런 약물들이 플레이틀릿에서 다양한 이 플레이틀릿 애그레게이션 어드이전의 메디에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메디에이터들 중에 어느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피린은 스롬복산 A2의 신테시스를 억제해서 이 스롬복산 자체가 플레이틀릿 애그레게이션의 중요한 메디에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약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워낙 이제 이것도 이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장이 큰 거라 이런 것들이 있고 코아귤레이션을 억제하는 약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끔 듣게 되는 헤파린이나 와파린 이런 약물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매크로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사로만 쓸 수 있는 약이고 와파린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아스피린처럼 쓸 수는 없는 약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예방 목적으로 먹을 때는 주로 이거죠. 와파린. 경구형 혈당 경구형 혈액 응고 억제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로키네이즈 같은 물질이 이건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이런 물질들이 피브린 클롯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녹이는 그 엔도제너스한 일종의 엔자이머틱 액션을 갖고 있는 물질이 플라스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롯이 생기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스롬빈, 클롯이 녹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플라스민. 네, 이게 다 플라스마 안에서 프리커서로부터 프로테올라이시스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진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액티베이션 돼서 피브린 클로스를 녹여. 그래서 블러드 클로스를 녹여내서 다시 어떤 혈관이 뚫려. 뭐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르브로 바스큘라 액시던트가 일어나면 진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응급실까지 얼마 만에 올 수 있느냐.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의 치료는 이건 임상적인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항응고제나 혈소판 응질 억제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혈압이 높거나 높으면 잘못하면 터지고 낮으면 잘못하면 퍼퓨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딱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임상적인 아웃컴에 혈당, 뇌압, 합병증 이런 상식적인 거고 헤모리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배부학적인 리전에 따라서 4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 브레인의 내부의 어딘가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서든.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혈관이 터진 부위가 이 벤트리클 쪽으로 블리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트라 벤트리큘라 헤모리지라고 부르는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이런 브레인의 이 실질 내 어딘가에 이게 생기면 인트라 세레브랄 헤모리지 ICH 약자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브레인과 두개골 사이에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벤트리클 안에 있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요 바깥쪽으로도 다 서로 소통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차 있어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완충 역할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여튼 요 사이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들어있는 공간이 여기 또 브레인과 두개골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두개골 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과 그거 사이의 공간이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인데 그 공간에 있는 혈관 부위에서 어딘가 블리딩이 일어나면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 세레브로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공간을 타고 쫙 퍼지겠죠. 블리딩이. 어느 리전에 딱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디퓨저하게 브레인을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이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과 두개골 사이에는 그러면 또 딱 뼈 다음에 바로 서브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냐 하면 이 듀랄 멤브레인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멤브레인이 몇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듀랄 멤브레인은 사실은 두개골, 듀라, 아라크노이드 이렇게 이제 이 두 겹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아라크노이드와 브레인 사이의 공간이라면 두개골과 이 듀라 사이의 이 공간 안에 블리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나마 좀 덜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개골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확 퍼지질 못해요. 블리딩이. 그러니까 이거는 블리딩이 일어났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주 좁고 이 듀라 멤브레인 자체가 두개골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블리딩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압력에 의해서 블리딩이 심하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이 메스가 커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막 이렇게 확 넘어져서 이렇게 여기 블리딩이 일어났는데 며칠 동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제 듀라의
두개골과 듀랄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에 에피듀랄 해머리지고 아라크노이드와 듀라 사이의 공간을 비집고 해머리지가 일어나면 이건 서브듀랄. 네,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레이어에서 블리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아웃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인트라세레브랄이냐, 서브 아라크노이드냐 이게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서브듀랄이냐, 에피듀랄이냐.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혈관이 터지는 건데 물론 그냥 전에 하이퍼텐션 얘기했듯이 하이퍼텐션이 심하면 혈관이 팡 터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 데서나 터지는 건 아니죠. 혈압이 높더라도 랜덤하게 어딘가에서 랜덤하게 어디서든 터지는 건 아니고 터지는데 서셉터블한 리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런 겁니다. 원래 혈관이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100mm 머큐리 정도 되는 상당한 압력을 그냥 평생 받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압력을 버티는 게 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파이버들 덕분에 버티는 거잖아요. 콜라겐이랑 일라스틱 파이버. 근데 이 파이버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좀 부족하거나 뭐 손상이 있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압력을 못 버티게 되죠. 그럼 압력을 못 버티게 되면 그냥 구멍이 뻥 나는 게 아니고 풍선에 뭐라고 표현하지 그걸? 이렇게 볼록 홍나듯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리전이. 그 현상을 아뉴리즘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느 혈관에서나 사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에오타에 아뉴리즘 생기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에오타에 제일 큰 혈관 여기에 이렇게 볼록 아뉴리즘 생기기도 해요. 엄청 위험해요. 그거. 이게 아뉴리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리전이 혈관벽이 약하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고 혈관벽이 약해서 튀어나오면 더 약해지거든요. 예, 물리적으로 그게 더 큰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시한폭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의 혈관에 조그만 아뉴리즘들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서 조금씩 생긴대요. 다.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젊은 시절부터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원인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있다고 해도 이거는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진짜. 안지오그래피를 해봤을 때 볼록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예, 그냥 마트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로 아뉴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리전 이런 거. 이거는 CT나 MRI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누군가의 머릿속에 지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어느 날 뭐 특별한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터질 수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한테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아주 안타깝지만 이게 그냥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생기기도 하지만 일종의 선천성 기형으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이거를 뭐 건강검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겁나면 이 브레인 안지오그래피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자체가 검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검사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거 여기 혈관에 카테터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조영제 쏴가지고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걸 루틴으로 할 수는 없어. 근데 정말 무서우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위험한 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젊은 시절에. 제가 아는 주변 사람 중에 30살 여자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사실은 제 와이프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저도 뭐 가끔 봤던 젊은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못해서
혼자 자취하는. 그래갖고 직원들이 얘가 왜 출근을 안 하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따고 119 불러서 따고 들어가 봤더니 ICH로 사망. 이미 사망.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엄청 황당하죠. 예, 뭐 하여튼 이게 뭐 리전으로 보면 베이잘 강글리아 쪽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기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냐면 하여튼 이 가운데 쪽이면서 브레인의 약간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래서 베이잘 리전이라고 하는데, 예,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고, 이게 하여튼 이게 지혈이 돼야 되는 거죠. 지혈이 돼야 되고, 다시 또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뇌압이 올라감으로써 이게 계속 뇌를 압박해서 손상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뇌압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이뇨제 얘기할 때 왜 얘기했던 만니톨 같은 물질, 이런 거를 주사해서 뇌에서 물을 빼내요. 빼빼 말려가지고. 뇌 안에서는 이게 하여튼 붓는 거 자체가 치명적이거든요. 두 개의 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당연히 심하면 서지컬리 드레인을 해야죠. 피를 밖으로 빼내고 구멍 내가지고. 그냥 구멍 뚜껑 열어놓기도 해요. 압력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 오늘은 앞에 시간도 간단히 하고 뒤에 시간도 간단히 하고 조금 시간을 내려고 했었는데, 앞에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요.